내일 12시까지 오전 토론이 예정되어 있어서 토론자, 민간에서 오신 토론자 6분들한테는 한 8분 내지 9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을 앞에 이 방에 시계가 보시기가 불편하십니다만 시간을 좀 지켜서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석대학교의 경제학과였죠. 지금 한국 주거국제포럼의 상임대표로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시정부고 주거 문제에 대한 해법 모습이 중장기 기획 방향입니다. 3차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5세에서 24세까지 생산 가능과 급격히 감소된 부분에 대한 김성호 보건사회연구원장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65세 이상의 어린이는 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생산과도 축소는 생산 참여인구가 감소시키고 어린이인구의 증가는 구량 지출을 확대시킵니다. 급여가 생산이 위축되고 내수 소비가 감소되면서 경제 전반의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다음은 한국 사회에 심각하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생산 인구가 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는 이유는 또한 다 아시다시피 근본적으로 낮은 출산율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를 되도록 감소 속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출산율 1.5 이하로 떨어지면 굉장히 심각하다 해서 다양한 형태의 출산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 후반부터 출산율이 1.5 이하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출산율이 최저 출산 기준이 1.3 미만에 이르러서는 2000년 중반에서야 본격적으로 출산에 대한 지원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등학교 개정되고 1차와 2차에 걸친 기본교육이 수립됐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도 출산율 1.2로 초저출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시점입니다. 3차 기본계획은 1차와 2차의 기본계획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걸 좀 근본적인 원인을 확대했습니다. 교육, 고용, 주거등을 확대합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거 문제 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차 기본계획의 저주적 해소의 목표는 제가 보기에는 가급적 빨리 결혼하게 만들고 아기를 2명 이상 출산하도록 만듭니다. 이를 위해서 결혼을 위한 주거사다리 강화를 제목으로 다양한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저출산 해소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법률이 아주 가득 들어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계획이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겁니다. 대학생의 전세임대를 확대하거나 청년층 월세 대출 지원, 예비 부부를 포함한 민간 부분에 대해서 공공민 임대 주택을 확대하거나 또는 임대료 지원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어린 신혼부부의 우대를 좀 강화합니다. 그리고 공공민 민간 임대주택의 지속적으로 건설합니다. 추진 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역차별이나 공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한정되어 있을 약 130만 호 정도 되어 있고 전체 주택 재고량은 한 5.5%, 그리고 전체 2차 가구의 약 12%에 불과합니다. 그 재고량, 정부 재고량 한계에 따라서 신규 공급임대 공급량도 한정적입니다. 그렇지만 수급자나 차상이겠지. 주거 취약 가구에 많은 가구들이 입주를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 수준이 상당히 이루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젊은 층의 배당 물량을 확대하게 되면
주거 취약계층이 입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최저소득계층이 한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역차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겁니다. 이 저출산 문제는 저소득을 포함한 전 소득계층에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주거지원은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출산을 재고를 위한 주거지원은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득계층까지 확대할 것이냐, 저소득층이 머물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나갈 것이냐. 아마 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면 공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주택 공급뿐만이 아니라 자금 지원 차원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출산전 제도를 통해서 사회 생산 가능 인구를 감소시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수준이 이루어져 있지만 각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결혼한 부부에 대한 출산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원은 신혼부부가 주 대상입니다. 결혼은 5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입주 우대라는 출산 예정 부부에 대한 것도 있지만 출산 지원에 대한 출산 예정 부부에 대한 주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강조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출산 예정의 기준이 뭔지, 그리고 주거 지원을 받은 출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문제를 남아 있습니다. 예비 부부 주거 지원에 대한 고려점입니다. 세 번째, 결혼 촉진을 위해서는 결혼 전에 지원한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이 또한 예비 부부의 기준은 무엇인지, 지원을 받은 다음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도 상당히 있습니다. 네 번째, 청년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대학생 주거지원을 확대해야 되는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됩니다. 주거지원의 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계산 지원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다. 그럼 대학생이 주거 취약계층보다 우선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대학생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학생의 주거 책임은 1차적으로 저는 대학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직접 지원보다는 대학과 연계해서 대학이 1차적 책임을 지고 정부는 2차적 책임 정도에 간접 지원에 보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청년 주거지원 우선순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지원이 우선할 거냐, 취업지원이 우선할 거냐 하는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확대가 가능하냐.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정책 대상이 앞으로 더 확대가 돼야 될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분양주택이나 특히 임대주택의 공급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공공원 주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세금 물량 확대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저출산 문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임대시장 현황을 잠깐 살펴보면 임대가구 수는 2010년도 자료에 의하면 750만 가구 정도 되고 총 가구의 43%, 약 750만 가구 정도가 임대가구입니다. 그런 임대가구 중에서 12% 정도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약 88%의 600만 가구가 민간 임대시장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쪽으로 간추어볼 때는 좀 더 느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첫 번째는 민간 임대주택을 활용하는 거예요. 즉 비제도권 시장에 머물고 있는 민간 임대주택 600만에 이르는 임대주택을 최대한 등록 임대주택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겁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준공공 임대주택과 비슷한 형태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 특히 신혼가구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대표적인 세제 지원하고 각종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상당한 정도의 유인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임대주택 사업에 민간이 참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기업은 임대주택이 일부 주택 공급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비영리 단체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시민단체,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형태로 그것도 민간 자금을 활용해서 임대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시행단체가 평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수행 능력평가와 사업수행 결과평가, 그리고 자금을 어떻게 확보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도시 지역 환경이 조성됩니다. 도시 지역 계획이 일차적으로 가족 친화적이고 여성 친화적인 방향으로 설계되고 기존 도시도 이러한 방향으로 변경되도록 제도도 장치도 마련될 뿐만이 아니라 항상 문제가 되는 자원의 확보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저출산 문제는 사실 대학의 입장에서는 발등 위에 떨어진 불입니다. 2016년부터 당장 대학의 입학 정원보다 실제로 지원하는 인원수가 좀 적어질 거라고 하고, 그에 따라서 지금 대학도 구조조정을 이렇게 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자료집에 보면 한 아이를 수산한 이후에 단산하는 이유가 47.3% 30% 정도가 일단 양육과 교육에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교육비라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대학에 가기 위한 사교육비의 부담이 아주 큰 비중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대학이 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이 대학 입학 제도, 대입 전형 제도를 어떻게 해서 그다음에 이 학생, 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사실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대학교에 가기 위한 교육비 부담이 는 것이 꼭 대학의 책임인가 하는 부분은 저도 조금 약간 의문이 듭니다. 가장 기본적인 어떤 토대가 되는 원인은 사실은 이런 능력보다는 학력이라든지 학벌 중심의 고용 차별이 먼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학에 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가기 위한 사교육비가 이제 드러나는 것인데요. 그런 근본적인 이유와 더불어서 실제 이 대학 입학 전형 제도가 가지고 있는 사교육비 유발의 어떤 원인은 없는지 그 부분을 저는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지만 제가 서울여대에서 맡고 있는 일이 입학 전형 전담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입 제도를 연구하고 또 계획하고 또 학생을 선발하는 일이 제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좀 한정을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본 이 추진 계획을 보면 이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대안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시행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입학 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다음 수능 경험 절대평가를 도입을 한다. 이런 추진 계획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다 학부모들의, 학생들의 교육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추진 계획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추진 계획이 얘기가 되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대입제도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입제도는 수시와, 크게 보면 수시와 정시로 나누어지고, 그다음 수시는 크게 보면 학생부 위주 전형과 대학이 스스로 지금 고려히 알고 있는 논술 교사로 대비가 되는 대학별 고사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사교육비 부담을 가장 덜어줄 수 있는 대입 제도에 대한 부분이 좀 언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려면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이들의 모든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준비가 학교 중심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충실히 공부를 하면 대학에 갈 때 별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 사실 확립이 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해소가 될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대입 제도가 아직 여전히 학교가 준비시켜주는 부분보다는 사교육 영역에서 준비시켜주면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교육 문제가 쉽게 꺼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입 전형 제도에서 학교 교육 중심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전형 제도 중에서는 아마 그 학교 교육 중심의 전형은 학생부 위주 전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생부 위주 전형을 좀 더 장려하고 또 좀 더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필요하고 어떤 격려가 필요한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추진 계획이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현재 그런 학교 교육 중심의 대입 전형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학교 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의 영향으로 굉장히 학원으로 나갔던 학생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오고 있고 학교 생활을 그대로 기록한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입 진학에서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좀 더 어떻게 장려하고 또 추진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언급이 좀 빠져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의 역할이 점점 강조가 되고 있고 실제로 역할도 커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고등학교에서의 사교육을 경감시키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려가 드는 것은 고등학교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사실은 지금 이런 분위기가 조금씩 감지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의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약간의 사교육 유발 요소가 잠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따라서 대학교 가는 것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학부형이나 학생들은 그럼 어떤 고등학교를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우리는 고등학교가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유발 요소는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점점 고등학교에서도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추진 계획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계획에도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 고등학교의 역량 강화 사업이 지금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등학교들이 골고루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부분은 분명히 추진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지원과 그런 계획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고등학교가 사실 차별화가 되어버리면 실제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 때 입시 부담이 다시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사교육의 부담을 연령을 더 낮추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이게 실제로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좀 이제 미시적으로 보면 이 출산을 장려하는 데 있어서 실제 저희가 이제 대학교마다 특별 전형이라는 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실제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대학도 몇몇 있기는 하지만 지금 특별 전형은 주로 지역적 경제적인 격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 전형에 다자녀 특별 전형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거는 아주 큰 안목에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아이들을 지금 현재 낳고 있는 것이 출산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보면 엄청난 기여이고 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학 진학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서 대입 전형 간소화, 그 다음에 대입 전형 사전 예고, 그 다음 대학 입학 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하고 계십니다. 예, 이런 부분은 다 저는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다 매우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저는 하나 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학부형인데, 학부형이 되어서 대학을 진학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부담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대학에 대한 들어갈 때 치르는 수시나 이런 걸 통해서 치르는 여러, 실제 대학교에 가는 고사, 시험의 방법이 대학별로 다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입학 원서도 대학별로 다 내야 하고요. 시험도 각 대학별로 다 가서 치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입학 원서를 공통으로 받아서 실제로 대학들은 각자 받는 거죠.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 그냥 한 번만 지원을 하면 되고요. 그다음 대학별 고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논술고사를 시험 출제를 같이 공통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학생은 같이 시험을 동시에 치르게 되고, 대신에 그 시험의 채점은 각 대학별로 그 학교의 인재상이나 뽑고자 하는 초점에 따라서 각자 채점을 해서 학생을 선발을 하게 되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지원도 한 번만 하면 되고 시험도 한 번만 치르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많이 경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많은 논의를 하고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을 강화하자 이런 이제 제안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개별 학부모의 학교 참여 강화 방안은 저희 이 기본계획 한 페이지 58쪽을 보시면 취업모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학교에서의 엄마 노동력 사용 금지, 그다음 학부모 네트워크에서의 소외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별 학교에서 개별 학부모의 참여를 강화하게 되면 아마 실제 취업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이런 소외감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경력 단절 현상도 더 심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사실은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잠시 경력 단절을 겪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그런 소외감을 저한테 호소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잠시 일을 쉬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생각보다 학부모로서 느끼는 부담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 그래서 학부모를 참여시킨다 하더라도 좀 더 집단적으로 정책적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 개별적으로 참여를 한다 해도 이런 취업모들이 학교 이런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처 방안들이 마련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은 추진되는 것이 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추진 계획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더욱더 아이들을 많이 돕는 사회가 되고 또 대학도 더 이상 대입 정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그런 좋은 출산 시나리오가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기본계획 내용을 보면 저출산의 문제점을 정말 신중적으로 잘 분석해 주셔서 이걸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왜 우리나라만 지난 15년 동안 초저출산 현상에서 탈출을 못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좌절스러운 거는 그렇게 많은 재정을 투입했는데도 이제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3차 기본계획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여성의 선택입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이제 그동안의 대증적 요법에서 타입해서 근본 처방을 하기 위해서 고용, 교육, 주거의 문제까지도 이제 굉장히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하셨지만 결국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여성의 아이를 안 낳는 선택을 하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한시도 잊으면 안 되겠죠. 결국 왜
결혼을 늦게 하느냐. 물론 교육의 문제, 주거의 문제 이런 게 있지만 제 주변에 제 제자들이나 보면 결국 여성이나 남성이나 가치관이 달라진 거죠. 아까 발제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일찍 결혼해서 그 결혼 사회에 속박당하는 걸 싫어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결혼하는 거를 굉장히 그 가치를 높게 주는 것보다는 너 일찍 시집가냐 장가가냐 약간 그런 그 스니카라는 것도 사회현상에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독신을 인조이하려는 그런 부분. 또 두 번째는 결국 여성이 아이를 낳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성은 요즘 커리어가 제일 목표입니다. 요즘 뭐니 해도 자기 일을 인생에서 갖고자 하는 그 바람이 크기 때문에 뭐 결혼 때문에 이제 이 일을 관둬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일을 선택하는 게 지금의 가치관이라는 게 하나의 사회적인 팩트인 것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OECD 회원국 얼마 전 통계 자료 나온 거 보니까는요, 한 1, 2년 된 것 같은데요. 북유럽이나 북미나 이런 선진국들은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같이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에서도 전업주부로 있으면 애를 더 많이 낳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전업주부가 낳은 자녀의 수하고 취업 기업 여성이 낳은 자녀의 수를 비교하면은 전업주부가 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선택이 중요한데 여성이 일을 하면서도 또 일을 많이 할수록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이 의식의 흐름을 정확하게 정책 위반자들이 좀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2014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경력단절 여성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전체 취업 여성들이 한 30% 이상이 되는데 이 여성들의 경력단절 이유를 보니까 첫째 38% 결혼, 둘째 20% 임신, 추출, 출산, 셋째 육아 29%. 그걸 가장 전통적인 개념의 이유로 인해서 일하던 여성이 일을 관두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고용, 교육, 주거 이런 중장기적인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이런 문제, 현상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여성의 선택은 일이지 아이 낳거나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것. 이런 변화를 우리가 굉장히 잘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제도들, 특히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지난 몇 년 사이에 많이 확산이 되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게 너무 양극화, 즉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은 뭐 육아휴직 100% 씁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의 그 효용성, 그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측은 공공부문 사람이고 결국 다수의 여성 고용자가 있는 민간 부분에서는 육아휴직 활용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편적인 제도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해야지만 그 공공기관이 선도해 나가는 이 현상을 변형시키지 않으면은 크게 확산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공기관들이 뭐 주도적으로 하고 롤모델이 되던 이것이 시작 단계에서는 필요하지만 마중물의 역할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확산되고 문제를 개선하려면 민간 주도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 이 부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민간 기업 사용자의 경영 철학입니다. 근데 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나라가 이제 저성장 기조에 이제 진입을 했고 이 저성장 기조는 상당 부분 오래 계속될 텐데 그러면 기업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그러면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에 굉장히 불안을 느끼면 이런 복지제도 같은 거 적극적으로 더 사용하지 못하고 위축될 그런 위험성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가야 되는 이 방향에 대해서 현재의 저성장 기조로 기업들의 어떤 그 불안감 또 그 직원들, 특히 여성 직원들이 더 눈치 보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들이 같이 아우러지면 정부가 아무리 정말 영향가 많은 정책을 내놔도 이 실효성 거두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향후 5년 이 3차 기본계획에서 담고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육아휴직을 여성만 쓰면 앞으로 여성인재에 대한 활용, 투자가 더 억제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논리로 인해서. 그래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남성이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할수록 여성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고 일가족 양립 조직 문화가 굉장히 확산되거든요. 그래서 스웨덴 같은 데서는 출산 휴가 이외에 480일의 육아휴직을 주는데 여기서 반드시 60일은 남편, 아빠가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아까 이제 제도도 보면은 육아기 단축근로 청구권 있지만 거의 청구권 민간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빠의 달 시행 하지만 저는 민간에서 거의 실효성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일부를 남편이 쓰도록 구조적으로 빌트인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아닐까. 그렇게 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낙인문화 방지 조직문화 개선에 도움이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얼마 전까지 노사정 일가정 양립 위원장을 한 2년 맡았었는데요. 그때 제가 노사정 특히 정부 쪽에서의 받은 인사, 여기 이제 정부 쪽 관련 분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 저출산의 문제,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기획재정부, 고용부, 복지부, 여성부 이 네 부처들이 각기 주장하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재정 투입을 했지만 이것들이 너무 분산됐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정책이 분산됐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노동계나 고용부 같은 데서는 사실은 고용 친화적인 육아 제도 이런 거 사실 굉장히 강조했지만 최근 몇 년까지 복지부는 보편적 복지, 전원주부까지 커버하는 모든 보편적 복지를 강조했고 또 예를 들어서 경총이나 이런 데서는 또 노총이나 또 고용부에 대해서 국공립 타가시가 너무 원하지만 여성부에서는 기업 타가서 만들어야 된다. 지금도 주장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너무나 부처마다 자기네들이 주장 포인트가 다르다 보니까 재정 투입이 산만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읽다 보니까요. 일본의 아베 총리가 개각 발표에서 1억 총활약 담당상이라는 굉장히 이상한 이름의 부처를 신설을 하고 거기에 최측근 장관을 임명했더라고요. 그게 뭐 하는 건가 내용을 보니까 향후 50년 후에도 적극적으로 육아 대책을 실시해서 일본의 인구를 1억으로 유지하겠다. 이것을 정부 최고 책임자가 상징적으로 선언을 하면서 정말 이 출산의 중요성과 실천 의지를 국민들에게 직설화법으로 상당히 명확하게 상징적으로 전달을 한 걸 보고 사실 조금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본 계획에도 너무나 많은 문제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내용을 다 담다 보니까 정말 앞으로 5년 이거 조금씩 하다 보면 정말 손에 쥐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저출산을 해결할 거라면 정말 저출산 담당 장관 뭐 이런 거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일본은 일찍이 저출산의 문제를 1994년에 시작을 합니다. 후생상이. 그때 엔젤 플랜, 그래서 보육 서비스 증대. 5년 후에 1999년에 뉴 엔젤 플랜, 이때는 육아휴직 급여 확대. 그 다음 5년 후인 2004년에 뉴 엔젤 플랜, 이때는 남성의 육아휴직제 확대. 이런 식으로 5년 단위로 아젠다를 분명히 설정하고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일관성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결국 그 정책 효과를 본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감히 제가 정책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 제3차 기본계획 향후 5년이 너무나도 크리티컬한 시점에 만들어지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좀 일관성 있고 초점을 둬서 정말 실효성, 머리에 손에 꽉 쥘 수 있는 정책으로 선택과 집중을 명확하게 하고 그거를 일반 국민과 대중과 분명하게 전달해서 같이 소통해서 이루는 그런 정책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차 계획에 저출산은 81조가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고령화는 72조가 들어갔고 총합하면 150조인데 그러면 연평균 한 15조 정도 들어갔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게 출산 정책을 시작할 때 2005년에 그 1.08 쇼크 때문에 시작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조금 늦게 했습니다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2차 대책을 보면 2차 대책에서는 우리 231개 과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번 대책은 아마 2차 대책에다가 조금 더
휴가를 해서 한 280개 되겠죠. 전체적으로 세어보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피도 커졌고, 양도 커졌고, 아마, 이 저출산고령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민간 교수님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공직자들이 상당히 머리를 짜야 된다고 무지무지 고생을 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각 부처에서 자기들이 청천들 요구 먼저 툭툭 발표해버리고, 이번에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정책들이 이미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먼저 나온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당국은 아주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고, 그제 공직자께서 저출산 대책이 획기적인 게 나오면 노벨상감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러니까 노벨 생리의학상입니까? 아니면 노벨 평화상이 되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제 정부에서 미혼 남녀 미팅을 주선하겠다고 이렇게 나오실까 생각하면 참 굉장히 참 안타깝게 하는데요. 이번에 출산 대책이 이제 신혼부부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 방향을 2차 대책까지는 이제 교육 중심에서 이번에는 신혼부부 결혼을 하늘을 봐야 별을 딴다고 신혼부부 쪽으로 방향을 튼 걸 맞다고 보는데, 세부 방안을 보면 2천만 원 전세금 올려주고, 그 다음에 예비부부의 전세대 주기간을 좀 늘려주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걸 보면 과연, 우리 10대 중후반에 청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을지, 그 부분은 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상징적으로 제가 같으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에 신혼부부 전용, 인터넷 사진을 하나 만들든지, 뭔가 좀 더 획기적인 대책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물론 이번에 신혼부부의 규모를 강화했다는 정부가 사인을 준 점은 상당히 평가를 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임신, 출산, 건강보험 지원 강화도 보면 이게, 그동안 중요해왔던 건강보험 확대 정책의 연장선이거든요. 이 건강보험과 의료기관의 그 입장은 이게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을 확대하게 되면 의료기관의 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손실을 메우는 게 수요가 늘어야 되는데 출산하고 늘지 않으면 그 수요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되 적정한 수가를 보장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비보험 수요를 많이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출산하고 임신의 부담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야 되더라고요.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저는 전체 우리 출산 고령사회 계획에 대한 전체 스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1차, 2차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입니다. 각종 대책의 기간을 좀 늘리고, 세월의 폭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유사한 신규사를 좀 더 추가하고, 정부가 들은 굉장히 실화를 많이 요구지만 종합성문제에 좀 더 종합성문제를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좀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는 2차 계획을 갖다가 한 기관이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좀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 유창 원장님 계시지만 대책을 갖다 고사인이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주도하고 있는데 최소한 그러면 평가는 제3의 기관이 해야 되는데 평가마저 다 고사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같은 기관이 정책을 세우고 같은 기관이 평가하고 또 3차 계획을 또 만들고 그러면 이게 똑같은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다른 시각이 뭔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출산 계획 자체도 이건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틀을 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획재정부의 역할이 대폭 더 강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책을 총괄하고 경제적인 문제, 재정 문제 같은 걸 다 총괄하는 데는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을 깊숙하게 드러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을 만들면서 제발 좀 스웨덴하고 프랑스는 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얘기를 하고 너무너무 많이 출장하기 때문에 그 틀에서 좀 벗어나기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마지막으로 좀 전에 이제 윤기현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강현임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책 지도자의 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일본은 우리보다 초선율이 높습니다. 이미 초수환이라는 일정법을 벌써 한 3년 정도 경험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지금 14년째 초원세 출산 국가로 좀 남아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작년에 아베 총리가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출산에 대해서 89년에 1.57셨거든요. 우리는 그보다 18년 후인 2005년에 1.58셨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가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10월 8일 기각 때 1억 총 활약상이라는 새로운 정마자리를 만들고, 향후 3년간 1억 총 활약상의 아젠다를 국가 최고 우선순위를 두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한편으로 보면, 야, 우리보다 출산율이 나 일본도 저렇게 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잠깐만 말씀드리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국은 1차, 2차, 3차를 보면요. 1차 아젠다를 극복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96년부터 신인구 정책이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때 그 이전까지는 출산 감소였는데 96년부터 이제 불만날 자유주사 이런 얘기 절대 안 하는 쪽으로 인구가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한 10년간을 구성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가지고 이 출산 문제를 갖다 아젠다 세팅을 하면서 1차 출산 보건사회 문제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들었었고요. 이 저출산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격화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 무렵에 그걸 다시 대통령으로 올리고 2013년 2월에 마지막 계획을 주재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대통령은 2013년 2월에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무려 2년이나 지난 올해 2월에 처음으로 그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걸 본다면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나오면 밑에 있는 공직자들은 절대 안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요. 이번 나와서 공직자들이 출산사에 3차 계획하면서 계산기를 많이 들였습니다. 이게 들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상태를 만든다는 sistema.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정책을 하게 되면 나는 어떤 문제점이 있지? 과거 우리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앞에 최고 지도자가 나서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저출산을 최고의 국정 아젠다로 올려놓으면 일사불란하게 전 국채의 국민자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모든 국가 재정의 투자의 최우선순위를 저출산 고령화에 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은 우리가 지금 아까 앞에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조금씩 늘리고 조금 그 비스무리한 거 새로운 걸 추가한다고 해서 만약에 2005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거의 비슷한 결과를 똑같이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저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연주하면서 그걸 보내겠습니다. 한국 노조는 일하는 노동자협회에서 저출산 고용사회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저출산 고용 문제가 심각할 거라고 하는 여러 가지 우려와 노동계의 정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 2차 저출산 고용 사회위원회가 별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여전히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의 노총에서는 그 위원회에 많은 분들의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방향을 바꿔라. 보완해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여러 저출산 고용사회위원회가 사회적인 위상 문제라든지 중요한 국가 의제로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노동의 여러 가지 건의 알고가 반영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3차에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고용 문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성 고용 문제와 청년의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 소득 안정의 문제가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주장점들이 받아들여져서 이번에는
또는 뭐 고용 교육 주거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그 원인을 두고 해결을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대신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책 방안에 들어가면 여전히 1, 2차 각 부처가 저수산 고용 대책의 그 대책으로 나왔던 그 정책 대책들을 나열하기에 불과한 게 아니냐, 종합적이지 않다. 그리고 지역적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전히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정위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좀 보완되고 받아들여져서 실질적으로 5년 후에 여전히 저출산 문제가 초저출산과 벗어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저출산 기본 계획이 성평등 관점이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성이 출산의 선택이고 결혼의 선택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려면 여성이 적어도 자기가 경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를 통해서 성취를 가능할 수 있도록 정책이 될 때 여성이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인 문화, 성평등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 기본계획도 여전히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부가 일가족 나눔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인 여성 고용 정책은 없습니다. 여성이 좋은 일자리, 그리고 여성 고용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고요. 고용 친화적인 무역 정책, 그리고 남성이 가정 내 불법 노동 참여, 또 3박자가 맞아떨어지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정책이 없으면 등산문제가 결코 해소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부산권 시대가 됐는데요. 1차 계획에서는 국공이 보육시설 30%를 목표로 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없다. 이라는 부분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꿈대로 한 명 남고 고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전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 3차 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문제적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아까 앞에서도 그 발제에서도 지적했지만 육아와 보육과 교육 문제를 가정에서 해결하는 이런 식의 계획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전히 저출산 문제는 해소가 어려울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여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성의 시가선택제들이 여성한테 유효를 대하는 거 이거는 단순히 순간적인 여성 노동 단절화제로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여성이 고용독사이고 여성이 안전결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구를 계속 해나가면 여성이 절대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30페이지인데요. 여성이 가족, 결혼, 출산, 양육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남녀가 함께 우리가 정말 날수할 수 있고 괜찮은 일자리, 사회적 양육 관계, 성평등 이런 부분들이 제고될 수 있도록 3차 기본계획의 근본적인 방향에 분명히 이런 것들이 기존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출산 원인 부분에 대해서 고용 및 소득이 불안정하죠. 그리고 청년이 실실시대죠. 산포시대입니다. 절대적으로 청년이 결혼 준비해준다고 안선해준다고 해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자리가 불안해가지고 이 당장 대출금 받기는 각박한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아이 낳을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 학력 상승을 있어. 그래서 여성이 전체적으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합니다. 이 여성들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성의 관점에서, 젠더 관점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그 문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출산과 경제활동사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하면 절대적으로 여성들은 이제 경제활동을 선택합니다. 이런 부분이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것들이 전제돼서 거기에 맞는 그런 정책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육하고 교육비 이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대학 주변으로 늘어납니다. 부모부담이 증가하죠. 아이를 당연히 안 낳습니다. 하나 낳거나 안 낳죠. 왜냐하면 부모 세대에도 자기 삶의 질을 제공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사교육비 늘어나는 뿐더러 부모가 얼마나 지금은 아이들 교육에 쏟아붓냐면 부모의 소득 수준이 청년 시대의 취업격차까지 초래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부모가 금수저를 갖고 금수저를 물려주면 그 자녀는 계속 금수저를 갖고 밥을 먹고 일하고 부모가 수저를 갖고 살때다가 부득부득 아이를 학교에 보내갖고 어쩔 수 없이 수저를 물려주면
청년들도 흙수저로 먹고 삽니다. 그럼 대다수의 흙수저로 먹고 사는 노동자 서민은 아예 안 낳죠. 당연히 저출산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심각한 고민, 사회적인 고민, 어떻게 하면 청년일자를 좋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청년한테 10년, 15년 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일자리 만들고 3, 4년짜리, 2, 4년짜리 그 시간제 일자리를 갖고 청년도 하라 그러면 청년이 어떻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아이를 기르려면 15년, 15년이 필요한데 못 낳죠. 그런 구체적인 청년의 고용정책이 반드시 같이 수반되지 않으면 5년 후에도 여전히 저출산 문제는 어려울것이라는 거. 가치관의 문제는 뭐 말씀드렸고요. 3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3차 기본계획의 보완에 대한 부분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그 자녀 양육비를 줄이는 문제, 실질적인 무상급여를 주는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장시간 노동철폐입니다. 장시간 노동철폐는 가장 중요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일자리를 하면서 더불어 가족과 양육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철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이 문제를 결부선 차원에서 같이 머리를 만들고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시간 노동이 되는 한은 여성은 여전히 양육자, 고성노동자, 그리고 집에서 가정을 돌보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이 가족 내 부모의 역할 분담과 맞물려서 남녀가 똑같이 일과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 가치관의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정책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줘야만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 고용률 제고, 그러면서 여성한테 경력단절 없이 임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입장, 이런 것들이 과연 많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성들이 경제활동 시에 출산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모든 그런 저출산이 된 나라 중에서 여성 고용률과 여성 일자리 질이 좋아진 나라에서는 출산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봤을 적에 전반적으로 여성한테 단시간 시간제 유연자리를 가지려고 하면 오히려 저출산에 대해서 더욱더 심화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성 노동자만이 아니라 양육 책임을 사회가 함께해서 더불어서 사회가 일가족 양육이 되면서 평등한 그런 사회가 될 거고요. 33페이지입니다. 그동안에 지금 정책에 나와 있는 대로 보건복지부, 여가부, 교육노동부가 각종 제도를 했습니다. 우수기업 문제, 고용평등 우수기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고소보제도가 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정착시키는 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간적 양육 제도조차도 제대로 정책을 내지 못했고 정착 못했고 정책 기대가 떨어졌다. 그나마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여성이 출산을 하려고 하는 문화를 만든다면 이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분절되고 그 다음에 합의가 비효율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감독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의 실효성 감독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처끼리 긴밀한 논의와 종합적인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무상급인데 여전히 이런 부분들은 논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더 중요하고요. 결혼 출산하기 좋은 사회로의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굉장히 중요한데 남성이 육아휴직이 합당되는 잘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2달이고 3달이고 필히 쓸 수 있게끔 적용되고요. 지금처럼 해갖고는 절대적으로 남성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육아휴직 급여가 40%가 돼 있고 상한선이 150만 원이죠. 그래가지고는 남성이 육아휴직 쓸 수가 없습니다. 기왕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한다고 하면 정규제 50%, 그 다음에 상한선 없이 돼야 되고요. 육아휴직 급여가 20% 직도당, 처음 받는 거에서 25%를 제하고 75%를 맞습니다. 이렇게 제도적인 장치를 막아놓고는 육아휴직이 활성화될 수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연근로 시간제, 실업선택제, 이게 과연 좋은 문제가 될 것인가, 그다음에 저출산 정책에는 역행하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국공립 교육시설인데요. 반드시 국공립 교육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무상교육시대이기 때문에 교육의 공급체제가 초등학교처럼 무교육자라고 보고 그 시설과 서비스가 공모가 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민간교육시설이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교육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교육이 대시되니만큼 국공립 교육시설 30% 다 부실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정책에도 여전히 공공형 어린이집을 밀린다고 나오는데요. 공공형 어린이집은 일단 민간 어린이집에 정부가 지원해 준 겁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정부가 민간 기업을 계속해서 지원을 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보육료를 무상으로 보육한다는 문제. 이중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렇지 재원이 많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력을 늘리면 늘릴수록 국공립 보육시설을 늘리는 부분들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공공력 어린이집을 더 이상 늘리는 정책은 맞지 않는다. 이걸 3점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심각하게 제고해 주신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국공립 보육시설 30%를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3자 기본 계획에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3자 기본 계획 일자리와 그 다음에 소득 안정, 그리고 청년 고용의 안정과 일하는 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걸 기본 핵심이라는 것들을 하고 그것이 가능토록 하는 대책이 좀 더 보완되고 좀 더 명확하게 정리돼서 혼자 기본 계획이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저출산과 관련해서 2차 계획할 때도 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한 5년 전에. 그래서 뭐 그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큰 틀에서는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그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제도 하나하나를 들어가서 얘기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방향의 관점에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미라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뭐 저출산과 관련해서 주요 원인이 만원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토론 과정에서 강혜림 교수님 취업 여성이 출산이 높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두 가지를 결부해서 보면 지금 만원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 그 노동 시장에서 노동 수요보다는 지금 노동 공급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노동 시장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우리가 지금 저성장 기조에 들어와 있고 갈수록 이제 노동 수요 측면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큰 틀에서 보면 노동 수요를 늘려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기업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활동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큰 경제정책 틀에서의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노동시장 측면에서 보면 이제 노동시장이 우리가 경직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여기 비교해보면. 그러면 한번 진입할 경쟁이 어려운 거죠. 처음엔 열어놨다가 출구는 열어놨다가 입구는 열어놨다가 출구를 닫아놓게 되면 그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 원활한 인력의 어떤 활용이 저해가 되기 때문에 노동시장 입구 자체를 줄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경직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풀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 측면이죠. 그러니까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놨을 때 여성이든 장년이든 이런 노동시장에서 많은 진입과 이동이 자유로웠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율이나 이런 부분은 취업률이 많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연결고리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출산과 관련해서 임신 출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제도적인 개편에 있어서 좀 용이하겠죠. 의료보험제도 관련해서 제도를 하면. 근데 뭐 그 내용 중에는 산부인과 전문의 뭐 지속적으로 확대 이런 부분이 저출산의 원인은 아니잖아요. 그건 이후의 문제지. 그거보다는 제가 봐서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보육비, 교육비, 주택비가 많이 들어서 경제 성장이 되고 출산율이 높은 국가가 있습니까? 그런 국가가 있으면 그 국가 찾아서 아마 바로 성공할 거예요. 바로 본질적인 원인은 아까 보육비에 대한 문제를 많이 투자했지만 효과가 없다고 했죠. 보육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안 하고 그냥 거기다 투자를 했어서 그런 문제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육의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걸 어떻게 재원을 갖다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근데 교육 문제인데요. 이게 교육과 관련해서 워낙 보육 이후에 이제 사교육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출산을 할 엄두가 안 나요, 사실은.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면서 오히려 출산율이 높다는 얘기는 아마 그래도 이런 부분이 사교육비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정책에 어떤 큰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 계획적 교육정책에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 문제 마찬가지. 저도 지금 뭐 나이 50 했습니다만 집이 없어요. 물론 저는 원래 같이 맞벌이 하지만 중간에 저 혼자 맞벌이 하게 됐습니다만
제가 뭐 임금이 낮은 수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비교적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실제 괜찮은 애들을 한 두세들 키우고 하는 주택을 마련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현재적으로. 그렇다 보면 누가 이런 보육비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교육비 문제, 주택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을 가능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작은 하나씩 건드려서 해결할 수 있는 거, 물론 뭐 부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은 원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가족 양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규제 중심의 여러 가지 기업 활동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 고용을 많이 하는 쪽에 제도를 많이 들여와서 부담을 많이 주는 구조로 가면 오히려 여성 고용한테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부정적으로 작용할까요? 그러니까 여성 고용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담으로 가는 방식이 맞는 것인지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여성 고용과 관련해서 제도가 제일 된 나라가 어느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계속 제도를 확대해 왔어요. 근데 효과를 금방 나타나나요? 금방 나타나지 않으니까 또 제도 만들어서 또 옥상. 그러니까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봤자 쓸 수 없잖아요. 아까 토론자분들 중에 말씀 잘하셨는데 할당제 하나 해가지고 제대로 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면 백화점식으로 많이 만들어 놓고 쓰지도 못하는 거 선택과 집중을 해서 기업 부담을 확 줄여주면서 확실히 효과가 있는 쪽으로 확 밀어넣자.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것저것 열어놓으면 기업들도 부담스럽고 그거 활용하는 사람도 활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책을 뽑아내는 게 이제 정책 입안자들의 노력이고 전문가들의 노력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규제 중심의 여성 고용 일가족 양육 제도가 과연 효과적인가 보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쪽으로 불필요한 건 다 없애고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출산은 부가적 책임이 1차적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외국을 얘기 많이 합니다만 우리 신성식 전문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굳이 뭐 수혜당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국가적 책임이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민 교육시설이 굉장히 중요해서 최소한의 어느 기준이 최소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5.6%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일정 수준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30%라는 얘기가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 올려주고 또 그렇다고 해서 민간 부문을 완전히 할 수 없는 그것도 민간 부문도 잘할 수 있는 데는 많이 활성화해서 그 민간 부문에 활력을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만 능력이 안 되고 질적으로 보장이 안 되는 데는 과감히 퇴출시켜서 시장 내에서 그런 구조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민간과 공보육시설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의 정책 초점을 맞춰주는 게 있는 중요한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과 관련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출산과 관련해서 부담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육아휴직인이 출산 육아휴직 들어오면서 2000년도에 육아휴직 들어오면서 이게 고용보험에서 지금 육아휴직이나 출산 육아가 예산 재정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계약 수준도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한 8,500억 정도가 2015년도에 아마 고성보험 비용으로 고용보험에서 날 것 같은데 고용보험이 과연 이게 여성 고용이 출산이나 육아휴직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도움제도인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 사회분담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국가가 너무 그 부담에 있어서는 조금 소홀한 것 같고 이 부분을 건강보험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해결할 것인지 좀 더 고용보험 취지에 맞게 고용보험이 쓰고 이 고성보험 관련 비용은 사회적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게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저희가 결혼을 늦추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거에 저는 저희 국토교통부도 동의하고요. 거기에 주거가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데도 인식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부터 예비 부부까지 결혼에 이르는 주거 자가리를 마련해주고 또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양질의 또 저렴하면 더 좋겠죠. 그런 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마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저출산 정책과 교육 정책, 저출산 정책과 주택 정책,
뭐 그런 것들의 정합성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기존의 주택 정책이 아무래도 저소득층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신혼부부라든가 하여튼 특정 계층을 위해서 어느 지원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기존의 혜택을 갖고 있는 분들과의 형평성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상한 교수님께서도 역차별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일단 뭐 저희는 양쪽을 다 고려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특히 임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주택자금이라든지 총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쪽에 많이 주게 되면 다른 쪽에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량을 확대된 물량의 일부를 신혼부부라든지 특정 계층한테 제공하는 그런 방안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경우에 이제 예산 문제는 좀 별도로 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예비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단 예비 신혼부부는 청첩장이나 그런 걸 일단 판단하고요. 다만 최종적으로 입주를 할 때라든지 자금을 대출하게 될 때는 혼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 부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신상식 전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여기 있는 대책이 약간 밋밋한 것들이 많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도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 이미 저희가 워낙 주택정책을 하면서 1년에 서너 번씩 많은 대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 많은 게 좀 녹아져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정부에서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주택 같은 게 사실 신혼부부한테 한 20-30% 정도를 수요를 공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좀 녹아져 있고 또 하나는 신혼부부가 아무래도 직장 근방에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를 집단화해서 어디 같이 거주하게 하는 자체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신혼부부형 전용 단지 자체가 좀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도 이제 신혼부부가 이제 많이 사는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많이 또 살 수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가 같으면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좀 장려하든지 우발을 하고 저희가 기업형인데 뉴스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육아 서비스를 신혼부부가 집중적으로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육아 서비스라든지 신혼부부에 걸맞는 그런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상입니다. 네, 고용부의 추진사항은 이제 청년 대책과 여성과 관련된 대책이 되겠는데 이 청년 대책은 사실상 대대적으로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중점 아젠다로 채택됨으로써 훨씬 더 이런 대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후원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 3차 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제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멤버의 한 명으로서 이런 어떤 대승적 이런 접근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적 접근에서 정책 체감도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여성 고용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여성이 근로 현장에 있을 때 규제를 통해 가지고 보호해주고 어떤 고용보험과 사회보험을 통해서 애로를 해소해주고자 하는 출산 휴가를 지원한다, 육아휴직을 준다, 육아휴직 급여를 준다, 직장 교육시설을 지원해준다 이런 정책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경청이나 등등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백화점식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지금 급격히 이런 제도들이 확산된 측면이 있지만은 과연 선진국 수준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굉장히 아직도 우리가 메꿔야 될 부분이 많은데 단순 이제 문제는 이런 부분이죠. 이 제도가 과연 여러 사각지대 없이 제대로 이렇게 스며들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생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중소사업자 비정규직 그리고 남성도 저희는 사업자를 생각합니다. 남성도 같이 육아에 동참하고 일가장학인데 그 니즈가 있는 거거든요. 남성은 그냥 동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육아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확장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도도 더 보완할 것이 많고 사각지대도 메꿀 곳이 많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우리 마치 유정보부장께서 고용보험 이런 관련된 재원들이
너무 고용보험 쪽에 이제 이렇게 너무 올인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다양한 점으로 이제 분산시켜야 된다는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부분은 지금 우리 정부가 노동개혁,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자는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자유롭게 기업의 성과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노사 간의 협력적인 이슈 측면이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생각하는 근무 형태를 다양화한다.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하고 근무 장소를 유연하게 함으로써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한, 그렇죠? 나는 풀타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니즈를 해소해 줄 수 있는 형태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고민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입하는 것이 일가정 양립을 조성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저출산 등등 여러 우리 문제 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노동계에서는 이런 시간 선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의 질을 정한다는 지적을 해주시지만은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간 선택자 이런 부분들은 기왕에 시간제 일자리는 저희가 정부가 딱히 노력 줄이지 않아도 이미 최근 10년 동안 100만 배에서 2만 배 증가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갖다가 나름 저급한 일자리화하는 그런 시간제 일자리 부분을 갖다가 더 좋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시차 출퇴근제라든지 휴일 이런 등등 근로시간을 유연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해왔는데 그 근무 장소를 유연하는 부분이요. 원격 근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도입이 아주 덜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토론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교육 부분의 근본적인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대학에 가기 전에 고비용 구조, 대학 입학 후에 고비용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대학 입학 후에 그건 최근에 국가장학금제라는 게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고, 근데 대학에 가기 전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금 이게 논점이 진짜 교육비가 많이 드느냐는 부분인데 사실은 초중고 유치원 포함해서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돈이 거의 안 된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문제는 사교육으로 나뉘는데 이 사교육비라는 게 이게 근본적으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인 부분, 복합적으로 이렇게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왜 사교육을 시켜야 되냐? 학부모들이 전직해야 되는데 애들이 이제 잘 되길 바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교육을 해도 이제 학습 학력이 이제 정진되지 못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애들이 그렇게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분노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무슨 가정 애들도 공부를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내에서 집사람한테 우리 애가 공부 못할 수도 있다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재수에 들만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모든 사교육 100명의 학생이 있고 100명의 사교육을 시켰는데 모두 다 성공을 하느냐? 그렇지 않은 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는데 끊임없이 투자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되는 그러니까 석세스 패스웨이가 굉장히 단선적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이라는 게 꾸준히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은 사실 마련하기 어려운데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대안적 성공 경로가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굳이 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주식효과 중심의 국영수 중심의 어떤 그런 데서 우월한 성취를 보이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길을 택했을 때 어떤 건전한 어떤 시민으로서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시민으로서 어떤 청사심이 보여줘야 되고 그게 이제 지난 정부부터 추진했던 고졸 취업이라든가 마이스터 제도 이렇게 활성화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마이스터가 담당하는 과정을 하면서 과연 굉장히 좋은 소위 말하는 어떤 집안의 애들이 오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의사하는 부모도 그냥 이제 마이스터 부모 내고 이렇게 쉽게 결정을 하고 애들 의사를 존중하는데 이제 교육 부분이 이게 우리 자녀들의 문제고 그리고 국가의 어떤 근본적인 어떤 경쟁력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 도출돼야 된다면 전혀 이론에 저는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교육비 문제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어떤 우리 자녀들, 미래 세대들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단선적인 경로만 우리 그 기성세대들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고집한다면 참 쉽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회 구조적으로 대학이라든지 그 학력 수준이 어떤 모든 것을 결정하는 우리 사회 전체의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대안적인 성공 경로를 계속적으로 제시할 때만이 어떤 사교육 부분도 많이 완화되고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없고 여러분들 좋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요.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강일현 교수님이나 신동식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차원의 분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을 시켜주는 떨어진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들어있는 각각의 저출산에 관련된 대책들이 아까 김대중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오로지 저출산 관련 대책이라는 사실 없습니다. 각각이 자기의 정책 목적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렇지만 이 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해서 출산율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런 차원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들어온 게 될 겁니다. 결국 바람직한 저출산 대책은 결혼을 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고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일 텐데 정부의 모든 정치형에 해당이 될 것이고 그중에서 상당수 정말 중요한 정책들에게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제수가 이제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사실 1차, 2차에 비해서는 과제수가 오히려 줄었습니다. 한 160여 개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1차, 2차에 있던 과제들이 여기서 빠지는 게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기는 않은 겁니다. 앞으로 그렇지만 좀 더 잘 조율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말씀드리고요. 이제 한국노총 김순 선생님이고 또 여러분이 얘기하시던 여성의 사회 참여 그리고 양육의 문제에 대한 상당히 아픈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양육과 보육에 관한 여러 대안들이 있습니다만 변하지 않는 하나의 명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성의 사회 참여, 여성의 고용 참여는 계속 확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이거는 비단이 저출산 대책에서만이 아니라 오후에 이야기할 고령사회 대책에서도 의미가 될 내용입니다. 좀 더 많은 여성의 주부의 양들이 일자리를 갖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전제로 어떻게 그분들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면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을까하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되고요. 당연히 저희들이 갖고 있는 보육이나 육아휴직이나 여러 이 양육의 여러 수단들의 정책의 믹스, 플러스 조합이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성의 육아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리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향을 포함해서 오늘 나온 여러 좋은 의견들 최종 기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처에서 나오신 분들의 설명으로 아마 대부분 답변이 되었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20여 각계에서 모인 전문가들 20여 명이 수십 차례에 걸쳐서 노력한 작품입니다만 오늘 새로운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최종을 만들 때 보건복지부 그리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고민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 생각으로 이번 이 대안 안에서 가장 특징 있고 대표적인 거라고 한다면 저는 목표를 1.5로 학교 출산의 목표를 1.5로 설정하고 거기에 맞게 이 기본 교육을 만들었다 그리고 추진할 것이다 하는 정부 의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차 고등 교육에서는 목표치가 사실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출산율 회복을 위한 기반 조성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노력했으면 그것에서 만족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1.5라는 얘기는 그 당시 2020년에 현재의 출산아 수가 34만 명인데 그때 50만 명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게 성공하면은 그 다음에 희망적이다 하는 것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2, 3년이 지났는데도 1.5명을 달성하는데 힘들다 이러면은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때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국가 비상 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건 과거로 정부에서는
대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그리고 국민과 더불어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내 장시간 동안 두 분 발표해 주셨고 토론을 통해서 귀중한 토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1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지난 6개월 이상을 시간을 확보해서 필요한 시안을 오늘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어디까지 오늘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토론자들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 중에는 이 안에 금방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해 주셔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공정회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이 안에다가 다시 수렴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참 어려운 문제를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해왔던 문제 단기간 안에 해결되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토론을 통해서 더 좋은 방향을 우리가 모색한다면 이 계획이 지금 목표로 하는 1.5 글쎄요 뭐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달성이 전혀 어려울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전 2시간에 걸쳐서 발표해 주신 발제자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전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